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짧지 않은 마음 몇 해를 살아오면서 지옥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절망과 고통으로 처절하게 망가뜨린 주인공은 어떤 한 여자입니다. 여자 때문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저의 사연을 들어봐 주세요. 저는 대학 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한눈에 봐도 후광이 비칠 만큼 화사한 외모에 밝은 성격을 가진 저같이 평범한 놈은 꿈도 못 꿀 미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결혼할 때 주위에서 모두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한 정도가 아니라 3대가 덕을 쌓았다고 할 정도였죠. 아내는 저에게 축복이자 행운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늘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에 나가면 종종 연예인 아니냐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아름다운 아내가 왜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결혼했을까? 돌이켜보면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도 처음 만나서 예식장에 들어가기까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해치웠으니까요. 아내와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2번 저녁을 먹고 술 한 번 먹은 게 전부였는데요. 그 후에 제가 몇 번을 연락해도 절대 받지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2-3번 만나다가 연락이 끊기니까 차였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연락이 오니까 정말 반갑더군요. 전 만사 제쳐놓고 약속 장소로 달려갔죠. 그런데 아내가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나 임신했어. 네가 아빠야.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그러자 갑자기 아내가 눈물을 보이는 겁니다. 한 달 전에 같이 술 마신 그날 정말 기억 안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남자랑 내가 무슨 일을 벌인 건지 모르겠다 진짜. 제가 그날 딱히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는데 분위기에 취한 건지 이상하게 필름이 끊기긴 했어요. 눈을 떠보니 아내 자취방에 누워있더라고요. 창피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황급히 도망친 것 말고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었지만 슬픈 눈망울로 보석 같은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차마 외면할 순 없더군요. 그래서 남자답게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해버렸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완전히 뭐에 홀렸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솔직히 아내처럼 예쁜 여자가 반지 하나 준비 안 된 허술한 프로포즈를 받아줄 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순순히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저랑 결혼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갑자기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장인어른이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시더군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전 불같은 장인어른 성미 덕분에 거꾸로 매달릴 뻔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직 졸업도 못했다면서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뭐야? 졸업하고 시골려도 되잖아. 아유, 당신 딸 배불뚝이 신부 만들려면 마음대로 하시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드레스라도 입지. 저 배가 점점 불러올 텐데 어떡할 거냐고. 뭐? 배불뚝이 신부?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딸이 임신이라도 했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너 이놈의 자식. 감히 금지우격 같은 내 외동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시던 장인어른도 제가 알바하면서 모아둔 돈 2천만 원을 탈탈 털어서 처가댁 빚을 갚아드리고 나니까 그제야 우리 사위 하면서 절 사위 대접해 주시더군요. 결혼식은 정말 가까운 일가 친척과
친구들 몇 명 불러놓고 조용히 치렀습니다. 이것도 아내가 원한 거였어요.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는 거 창피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스몰 웨딩으로 진행했는데요. 결국 결혼식 전에 뱃속 아이는 안타깝게도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숙연한 분위기에서 결혼식을 마쳐야 했죠. 그런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에 골인을 하고 나서도 저를 괴롭히는 궁금증 하나가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도대체 왜 저와 결혼을 했을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아내는 회사 사람들에게 유부녀라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더군요. 절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한 건 물론이고 다시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임신 사실은 철저하게 숨기고 다른 핑계를 대서 휴직을 했습니다. 아내가 졸라서 사준 명품 브랜드의 결혼 반지는 아예 서랍에 처박아 놓고 끼고 다니지도 않더라고요. 아내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아내가 애 딸린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결혼을 한 걸까요? 여보, 결혼 반지 말이야. 회사 갈 때 끼고 다니면 안 될까? 갑자기 웬 결혼 반지 타령이야? 난 반지는 거추장스러워서 싫어. 사실 나 당신이 너무 유부녀 티를 안 내니까 좀 불안해. 혹시 누가 채갈까 봐. 뭐? 아, 진짜 유치하긴. 요즘 사람들 직장에서 자기 사생활 노출 안 해. 남의 일은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그치만 사람들이 당신 결혼한 것도 모르잖아. 아가씨인 줄 알고 들이대는 놈들도 많다며. 내가 애야? 그 정도도 처리 못하게? 당신 나 못 믿어서 그래?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당신까지 별것도 아닌 일로 나 신경 쓰이게 할 거야? 유치하게 좀 굴지 마. 회사가 장난하는 데야? 아니잖아. 미안해. 내가 너무 오버했나 봐. 화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모든 부부싸움은 항상 이렇게 저의 사과로 끝이 났습니다. 늘 잘못한 사람도 저, 미안한 사람도 저였죠. 그래도 전 결혼 생활에 대체로 만족했어요. 그건 바로 제 하나뿐인 딸 리아 때문이었죠. 올해 4살이 된 리아를 보면 정말 눈에 나오도 안 아프다는 말이 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인물이 출중한 제 엄마를 안 닮고 하필이면 붕어빵 틀에 찍은 듯이 저를 꼭 닮아서 보는 사람마다 아쉬워했지만 제 눈에는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었어요. 비록 아내에게 남편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맨날 무시나 당하고 그림자 남편으로 살아도 우리 딸 리아가 태어난 것만으로 이 결혼은 대성공이다 생각하면서 전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의 오랜 절친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서로 친하긴 해도 평소에 자주 연락 주고받는 살가운 성격은 아니라 서로 생일 때나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는 친구인데 생일도 아닌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죠. 오랜만이네? 오늘 내 생일 아닌데 무슨 일이냐? 야, 지금 이렇게 시답잖은 농담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오늘 낮에 뭘 봤는지 아냐? 아이, 기가 막혀서. 재수씨가 웬 낯선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더라? 뭐? 우리 집사람이 모텔에 들어갔다고? 그래. 그러게 내가 뭘 했냐? 예쁜 여자는 인물값 한다고 조심하라고 했지? 애초에 그렇게 여신같이 예쁜 재수씨가 너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더니 결국 이사달이 나네. 에이, 말도 안 돼. 네가 뭘 잘못 봤겠지.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거 아니야? 재수씨 얼굴이 어디 다른 사람이랑 헷갈릴 얼굴이냐? 멀리서도 눈에 확 띄어서 한눈에 알아봤는데. 제 친구는 저보다 더 화가 난 듯 완전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러더니 제 폰으로 사진을 하나 전송해 주더군요. 사진을 본 저는 피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된 남편들은 불같이 화를 내던데 실제로 당해보니 무서울 정도로 차분해지더군요. 사진 속에는 모르는 남자의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서는 제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는 게 딱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군요. 전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티 안 나게 아내를 떠봤죠. 여보, 오늘 외근 있었어? 아니, 오늘 종일 사무실에 있었는데. 왜? 아니, 그냥 누가 당신 닮은 사람 본 것 같다고 해서. 뭐야, 또 어디서 뭔 소리를 듣고 와서 난리야? 내가 외근 나가는 거 봤어? 아내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모텔 들어가는 사진에 박힌 오늘 날짜와 시간을 똑똑히 봤거든요. 아내는 바람이 난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틈을 타서 아내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전부 그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전 휴대폰에서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그리고 사진들을 확보했습니다. 남들은 사설 탐정한테 의뢰도 하고 미행도 하고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하던데 전 맥 빠질 정도로 수월하더군요. 아내는 휴대폰에 고스란히 남겨진 증거들을 지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절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봤으면 이랬을까 싶어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장인어른의 생신날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 장인어른과 아내의 불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모은 증거들을 전부 챙겨갔죠. 마음 같아서는 바로 이혼하고 싶었지만 어린 리아를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불륜 사실을 아예 없던 일로 하고 덮어버릴 수는 없어서 장인어른께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약한 식당에 들어서니 너무나 뜻밖의 인물이 장인어른 옆에 앉아있지 뭡니까? 김서방 왔나? 우리 사위 어서 오게. 일 끝나고 바로 오느라 피곤했겠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여기에? 그 사람은 바로 아내의 불륜 사진 속에서 봤던 상간남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쳐다봤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는 상간남이었습니다.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그놈의 얼굴은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여다봐서 이미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미치지 않고서야 상간남이 우리 가족 모임에 왜 나타난 걸까 혼란스럽던 그때 아내가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꾸며대더군요. 나랑 진짜 친한 친구인데 아빠 생신 축하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온 거야. 반갑습니다. 하태석이라고 합니다. 미정이한테 남편분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상간남은 뻔뻔하게도 저에게 악수를 청하더군요. 저를 얼마나 호구로 생각했으면 이따위 짓을 벌였을까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아내와 상간남 둘 다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버리기로 결정했죠. 하태석 씨, 제 아내랑 정말 많이 친한가 봐요. 둘이 같이 모텔을 드나들 정도면. 모텔 소리에 아내가 기겁을 하더군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모텔이라니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저놈을 데려와? 왜? 나랑 이혼하고 저놈이랑 새로 결혼이라도 하게? 그래서 장인 장모님한테 허락이라도 받으려고 데려온 거야? 아니면 내가 얼마나 호구인지 보여주려고 데려온 건가? 장인어른도 제 말을 듣고는 뒤로 넘어갈 듯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랑 이놈이랑 모텔에 드나든다는 거야? 예, 맞습니다. 이 두 사람 아주 제대로 바람이 났다고요,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뒷목을 붙들고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시더군요. 전 챙겨온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와르르 쏟아냈습니다. 장인어른 생신이라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아내와 상간남이 뻔뻔하게 나오니까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자, 당신이랑 저놈이 그동안 날 속이고 만나왔다는 증거가 전부 여기 있어. 날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휴대폰 메시지랑 사진들 지우지도 않았니? 뭐야? 내 휴대폰을 멋대로 뒤졌어? 이건 불법이야. 이렇게 모은 증거가 효력이나 있을 것 같아?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야.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아빠 생신날 이게 무슨 추태야? 우리 부모님 생각은 안 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는 정말 죄송했어요. 이런 식으로 당신 딸의 잘못을 까발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두 분 모두 충격이 크신 듯 하더군요. 특히 장모님은 너무 놀라서 정신이 나간 듯 알 수 없는 얘기를 횡설수설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김서방한테 그러면 천벌받아 이거사. 김서방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김서방 아니었으면 너 미혼 못 될 뻔했어. 엄마 그만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임신하고 오갈 데 없는 너를 받아준 사람한테 너 이러면 안 돼. 전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자욱하게 껴있던 안개가 걷히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거였어? 나랑 결혼한 이유. 임신하고 오갈 데 없는데 널 받아준 호구가 나뿐이라서? 일단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해. 나 사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의문이었어. 그때 뱃속에 있다 유산된 아이. 내 애가 맞긴 했어? 그리고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고두고 가슴을 치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그 말. 제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바로 그 말을 내뱉고 만 것이죠. 리아는 내 애 맞아? 뭐?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해? 애 앞에서. 어른들 싸움에 영문도 모르고 잔뜩 주눅 들어있던 리아가 제 이름을 알아들었는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남은 싸움의 주제가 자기에게서 비껴간 틈을 타 도망치려고 주섬주섬 짐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일단 난 빠지는 게 좋겠어. 오늘은 내가 나를 잘못 잡은 것 같네. 미정아, 다음에 다시 연락하자. 그런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상간남의 팔을 아내가 붙들고 늘어지더군요. 기다려, 태석씨. 나도 같이 가. 이제 나도 저 인간이랑 도저히 같이 못 살아. 자기 자식을 의심이나 하는 저런 놈이랑 어떻게 애를 키우면서 살겠어? 나 떠날 거야.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곧 연락드릴게요. 아내는 저를 잡아먹을 듯 무섭게 노려보고는 울고 있는 리아를 번쩍 안아들더니 상간남을 따라 뒤도 안 보고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아내의 마지막이 될 줄은요. 아내가 장인어른의 생일 파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떠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성수 씨 되십니까? 그런데요? 어디시죠? 여기 경찰서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경찰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경찰서란 소리에 불길한 예감이 확 스치더군요.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 직감했죠. 아, 아내에게 뭔 일이 났구나. 그리고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미정 씨 아시죠?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집사람인데요. 아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오셔서 신원 확인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 두고 상간남을 따라가더니 일주일도 못 살고 저 세상 사람이 된 아내가 너무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나 싫다고 도망갔으면 잘 살 것이지. 죽기는 왜 죽어? 왜? 그럼 리아는? 우리 딸 리아는 어떻게 된 거지? 애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전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연락이 온 곳은 제가 사는 곳에서 100km도 더 떨어진 지방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던 형사가 저를 알아보고 냉큼 달려오더군요. 김성수 씨 되시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사고란 얘기만 들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여기서 가까운 지방 국도에서 정미정 씨 소유 차량이 발견됐어요. 발견 당시에 차가 뒤집힌 채로 불타고 있었고 사고 원인으로는 급발진이나 브레이크 고장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네? 세구요? 사고 난 차에 3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신분증이랑 소지품으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정미정 씨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2분은 지금 신원 파악 중인데 훼손이 워낙 심해서 신원 파악이 어려워요. 누군지 아예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성인 남자와 어린아이라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더 정확한 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에 전 몸 안의 피가 모두 말라붙어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형사가 저에게 무언가를 건네더군요. 이것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사고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겁니다. 혹시 이런 물건 보신 적 있으세요? 형사가 보여준 것은 금속으로 된 어린이용 캐릭터 팔찌였습니다. 아이의 이름과 보호자의 연락처를 새겨넣은 평범한 디자인의 팔찌였죠. 전 마음속으로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가 아는 그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팔찌를 살펴보고는 곧바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팔찌에는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더군요. 김리아. 네, 제 딸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팔찌에는 제가 리아를 데리고 가서 직접 고르고 이름을 새겨준 리아의 팔찌였던 거죠. 제 딸 팔찌가 맞습니다. 우리 리아는 죽은 건가요? 유품까지 확인이 됐으니 차 안에 있던 아이는 선생님 따님이 맞을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성수 씨,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와서요. 이상하다니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유감입니다만 친자 불일치라고 나와서요. 네? 제 딸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섣불리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국가수 쪽에서는 아이의 유전자 샘플이 워낙 많이 훼손돼 있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검까지 의뢰했는데 재검에서는 판정 불가로 나왔어요. 혹시 아내분 차에 탈 만한 다른 아이가 있을까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늘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된 건가 싶었죠. 형사님, 아마 그 아이는 우리 리아가 맞을 겁니다. 사실 아내가 저 몰래 계속 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리아가 제 친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랑 유전자 불일치가 된 것 아닐까요? 그렇게 단정 짓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국과수 결론은 판정 불가라서요.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현장에서 리아 팔찌가 발견됐잖아요. 그 아이 우리 리아 맞습니다. 불쌍한 리아. 아빠가 미안해. 솔직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아내의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불행이지만 본인이 저지른 일이니 제가 뭐 어쩌겠어요. 게다가 저 싫다고 상간남이랑 도망가다 그리 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리아는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4살밖에 안 된 어린 것이 부모 잘못 만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다니. 말 그대로 단장의 슬픔이라는 것이 뭔지 알겠더군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전 아내와 딸아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한테 너무 모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서방, 리아랑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다지? 그럼 리아가 자네 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자네한테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 장인어른, 리아가 제 딸이 아니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자 불일치가 아니라 판정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랑 상관없이 리아는 제 딸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뿐인 제 딸이라고요. 제가 사랑으로 길렀으니까 유전자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장례까지 다 치렀으니까 자네는 인간으로 살 도리는 충분히 했어. 앞으로 리아랑 리아임이랑 안 좋았던 기억은 싹 잊고 새 출발하게. 장모님도 참... 저 세상 먼저 간 자식을 싹 잊고 잘 사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장모님도 미정이 못 잊으시잖아요. 우리야 자식 잘못 키운 죄값을 받는다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자네는 무슨 죄야. 김서방은 우리 딸이랑 같이 산 시간들 싹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이요? 제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장모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그날 일이 떠올라요. 장인어른 생신날, 비정이가 리아를 안고 나가버린 그 순간이요. 제가 그때 괜한 말을 해서 리아가 울었잖아요. 응? 그때 자네가 뭐라고 했는데 그때 워낙 정신이 없어서 기억도 잘 안 나. 리아가 진짜 제 딸 맞냐고. 제가 그렇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듣고 미정이가 화내면서 리아를 안고 나가버린 거고요. 그때 제가 그 얘기만 안 했어도 집사람이 리아를 그렇게 데리고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니 그게 왜 자네 잘못이야? 그런 생각 말어. 아니에요. 제가 잘했으면 비정이가 한눈 팔 일도 없었을 텐데 우리 리아도 이렇게 먼저 가지도 않았을 텐데 다 제가 못난 탓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자네 잘못 아니야. 가여운 사람을 어찌할꼬. 저는 그날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울음을 토해내도 제 안의 슬픔과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아내와 딸아이가 함께 살던 집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집을 정리하고 모만한 우일 정도의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죽은 사람처럼 누운 채로 계속 아내가 아이를 안고 나가던 과거의 그 순간만 떠올리고 또 떠올렸죠.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 리아가 내 딸 맞냐고 다그치던 제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전 과거의 시간에 갇혀서 후회와 자책으로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원래 경호학과를 나와서 큰 회사 건물의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하루 이틀 병가를 내고 회사를 쉬다가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도 밥을 삼키는 것도 힘든데 출근을 하는 건 불가능했죠. 저는 그저 좁은 원룸 방구석에 누워서 끊임없이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다가 안주도 없는 깡소주를 들이킨 다음 잠에 빠졌고 깨어나면 다시 과거를 떠올리기를 반복했죠. 아무 의욕도 희망도 없는 삶을 계속하다 보니 결국 저는 폐인이 되어 있더군요.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채로 1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전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항상 술에 찌들어서 잠들었기 때문에 꿈을 꿔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없던 저인데 그날따라 꿈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난 겁니다. 꿈속에서 저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만지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깔끔한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꿈속의 제가 아닌 것 같더군요.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웬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그 여자는 흰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고 있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꿈속의 장소는 결혼식장이었고 흰 드레스의 여자는 아마 신부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대뜸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아빠, 빨리 와요. 신부 입장이야. 저는 신부의 한마디에 수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후에도 아직 꿈속에 있는 듯 정신이 몽롱하더군요. 손에 잡힐 듯이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가 선명하게 남아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리아야, 우리 리아가 틀림없어. 전 미친 사람처럼 방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아둔 상자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물건들을 모아둔 상자 속에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리아의 팔찌였죠. 저는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팔찌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절망 속에서 엉망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리아가 절 걱정해서 찾아와 준 걸까요? 꿈속에서나마 죽을 만큼 그립던 딸을 만난 저는 불현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빠가 오죽 못났으면 우리 리아가 하늘에서 아빠 걱정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아빠 정신 차리라고 꿈에 찾아온 거구나. 못난 아빠라 미안해, 리아야. 이제는 아빠가 너 걱정 안 하도록 제대로 살게. 저는 우선 술에 찌든 지저분한 몸을 깨끗이 씻고 방청소도 했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덥수룩하게 제멋대로 자랐던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었죠. 그리고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리아의 이름을 걸고 리아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고요. 그 길로 전 술을 끊고 예전에 보안요원으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 한 백화점의 보안팀에 취직도 했습니다. 저의 업무는 1층 정문 보안 담당이었죠. 원래 하던 일이라 큰 어려움 없이 업무에 적응했습니다. 10년 동안 깊은 절망 속에 갇혀 살았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을 응대하는 일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어울리는 일도 어려움 없이 잘 해내면서 제법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리아가 되찾아준 제2의 삶이라고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더군요. 양복 안주머니에 항상 리아의 팔찌를 품고
리아를 떠올리며 열심히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백화점 정문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요. 눈앞에 제 딸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걸어오는 겁니다. 리아야, 너 리아 아니니? 저는 다짜고짜 그 아이를 잡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애를 와락 품에 안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전 진짜로 죽은 우리 리아가 10년의 세월을 건너서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이목구비는 물론이고 풍기는 분위기까지 제 딸 리아를 고스란히 닮았더군요. 리아야, 우리 리아 맞지? 살아있었구나.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 불꽃이 번쩍하더니 저는 저만치 멀리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비명을 지르는 여자아이의 엄마와 화가 나서 씩씩대는 아이 아빠가 제 앞에 있더군요. 그 아이의 아빠가 제 뺨을 때린 것이었어요. 당신 뭐야? 미쳤어? 남의 딸 끌어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했어요. 여자아이의 부모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데없이 모르는 남자가 자기 딸을 끌어안았으니 놀랄만도 했겠죠. 한바탕 소동에 보안팀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동료들이 눈물범벅이 돼서 쓰러진 저를 직원 휴게실로 옮길 동안 보안팀장은 여자아이 부모에게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머리 숙여 빌고 또 빌더군요. 잠시 후 보안팀장이 직원 휴게실로 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벌여? 지금 그쪽 부모가 고소하겠다고 난리가 났다고? 죄송합니다. 이유 없이 이런 일 벌일 사람은 아닌데. 왜 그런 건지 이유나 들어보세. 대체 뭐야? 사실 저한테 딸이 하나 있었는데 10년 전에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제 딸아이랑 아까 그 아이가 너무 똑같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그만. 죄송합니다. 전 정말 제 딸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자네 딸 쌍둥이 아니야? 쌍둥이요? 그럴 리 없어요. 그 애 태어날 때 분만실에 제가 같이 있었는걸요. 차라리 쌍둥이였다면 좋았겠네요. 하나를 잃어도 하나는 남아있었을 테니까요. 자네 사연은 정말 안타까운데 그 아이나 아이 부모도 많이 놀랐어. 자네가 그분들한테 크게 실수한 거야. 내가 연락처를 받아놨으니까 내일이라도 찾아뵙고 사과드리는 게 좋겠어. 이번 일은 내가 자네 사정 봐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도록 힘써볼 테니까.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분들 찾아뵙고 꼭 사과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힘써주신 덕분에 전 아무런 징계 없이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근무를 마치고 제가 실례를 범한 그 고객분들께 사과를 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갈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무슨 영문인지 그분들이 직접 저를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아니지, 여길 어떻게... 제가 오늘 퇴근 후에 찾아뵙고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직접 나오셨어요? 저도 폭력을 썼으니 잘한 건 없죠. 맞은 데는 괜찮으세요?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아도 싸죠.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따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어린 학생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보상해야 할 게 있다면 보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제는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지하지 못했는데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 부모가 제 뺨을 때리고 화를 낸 것도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모르는 남자가 느닷없이 자기 딸을 끌어안고 울고불고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어제 제 딸 보고 리아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닙니다. 제대로 들으셨어요. 제가 따님을 제 딸로 착각해서 제 딸 이름을 부른 겁니다. 선생님 따님 이름이 리아였군요. 따님이랑 헤어져 계시는가 봐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사연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두 분 따님을 제 딸이라고 착각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 딸은 이미 10년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어제 처음 본 따님 얼굴이 죽은 제 딸 얼굴이랑 너무 닮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우리 딸 3살 때 얼굴인데 얼굴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 딸이 죽지 않고 그대로 컸다면 딱 따님처럼 컸을 것 같군요. 눈웃음이며 콧등의 점, 그리고 눈 밑에 흉터 위치도 똑같았어요. 제가 어릴 때 자전거 태우다 넘어져서 같은 위치에 흉터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랑 너무 닮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실례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 얘기 듣고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혹시 따님이 쌍둥이는 아니죠? 그럴 리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는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제 말을 듣고 그 부부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쌍둥이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닐 거야. 아니겠죠, 여보? 그러더니 그 아이 엄마가 남편을 붙들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냥 던져본 질문에 아이 엄마가 당황하며 눈물을 쏟는 걸 보고 전 직감했죠. 이 집에도 뭔가 사연이 있구나. 잠시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쌍둥이가 아닐 거야라뇨. 지금 따님이 쌍둥이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사실 저희 부부도 선생님만큼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아빠가 들려준 이야기는 기적에 가깝도록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따님 이름이 리아라고요? 10년 전에 4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쯤 살아있다면 14, 5살쯤 됐겠네요. 그렇겠죠. 우리 딸이 딱 그 나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 아이를 낳아준 친부모가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저희 딸은 저희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에요. 예? 입양한 아이라고요. 10년 전에 저희 부부가 보육원에서 데려왔어요. 머릿속이 아득해지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나이까지 제 딸을 꼭 닮은 그 아이가 입양된 아이라니. 게다가 리아가 사고를 당할 무렵인 10년 전에 입양됐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따님이 입양되던 때의 상황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팔자에 자식이 없는 건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들어서질 않더군요. 그래서 전국의 보육원을 돌면서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아이를 내려주실까 싶어서요. 그때 지방의 한 보육원에서 우리 딸을 만난 거예요. 보육원에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는데 기록을 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버려서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냥 서너 살 정도로 추정된다고만 적혀 있더군요. 그리고 땡땡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되었다고. 전 저와 입양되었다는 이 아이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운명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발견된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름 아닌 제 딸 리아가 사고 난 장소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아이의 나이와 발견된 시기, 장소까지 모든 것이 리아와 비슷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뜻밖의 얘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아이는 공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저희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아이가 저희 곁을 떠나게 된다고 해도 친부모 밑에서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친부모를 찾아줄 용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딸이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잠시 후 부부의 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아이를 눈앞에서 찬찬히 뜯어봤는데요. 볼수록 리아를 꼭 닮았더군요. 이 아이는 리아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많이 무서웠지? 갑자기 그러셔서 깜짝 놀라긴 했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혹시 괜찮다면 고아원에 오기 전에 생각나는 게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니? 글쎄요. 너무 어렸을 때라 자세하게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엄마랑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거기가 제가 발견된 고속도로 휴게소였나 봐요. 전 양복 안주머니에서 팔찌를 꺼냈습니다. 제가 다시 제대로 살기로 결심한 이후에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던 리아의 유품이었죠. 혹시 이 팔찌 기억나니?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참 동안 팔찌를 들여다보더니 감격스러운 듯이 말을 꺼내더군요. 이거 기억나요. 어릴 때 좋아했던 팔찌 같아요. 이걸 차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아이의 얘기를 더 이상 들을 새도 없이 그냥 그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제 딸 리아였어요. 리아구나. 너 정말 우리 리아 맞구나. 리아가 살아있었어. 내 딸 리아가 살아 돌아왔구나.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 딸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마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널 버리고 가는 바람에 네가 산 거야. 엄마가 널 버려서 네가 사고를 피한 거라고. 무사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 딸. 이렇게 잘 컸구나. 아주 감사합니다. 제 딸을 입양해서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리아의 양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양부모도 리아가 친부모를 찾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너무 잘 됐다. 친아빠 찾게 된 거 축하해.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어색하기도 하고 얼떨떨해요. 근데 그럼 전 이제 엄마 아빠랑은 헤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야.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우리랑 계속 살고 싶으면 우리랑 살아도 좋고, 친아빠랑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아. 그래도 영영 헤어지는 건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가 원하면 우리든 친아빠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해줄게. 사랑하는 우리 딸, 걱정하지 마. 엄마, 고마워요. 엄마는 영원히 내 엄마야. 저 그래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유전자 검사는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정황상 우리 아이가 선생님 딸이 맞다고 해도 확실한 검증이 필요한 거니까요. 유전자 검사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과거의 괴로운 기억이 제 안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전 그때 리아가 제 친딸이 맞는지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유전자 검사를 피할 수는 없겠죠. 만약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나오면 그때 가서 리아 양부모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리아 엄마의 불륜 때문에 생긴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리아 양부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두 분 친자관계가 성립한답니다. 리아와 김 선생님 유전자가 99.9999%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하던 딸을 드디어 찾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일치라는 말에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리아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제 유전자를 물려받은 진짜 제 딸이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양부모님들 덕분입니다. 두 분은 진짜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런데 저랑 저희 집사람은 리아와 김 선생님이 진짜 부녀일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 예?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리아랑 김 선생님 정말 붕어빵처럼 닮았어요. 처음 보는 순간 딱 알겠던데요? 이렇게 해서 죽은 줄만 알았던 제 소중한 딸 리아는 장례를 치른 지 10년 만에 제 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리아의 거취 문제는 100% 리아의 뜻을 존중해서 평일에는 친부인 저와 함께 사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양부모와는 주말을 함께 보내기로 했고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차츰차츰 저와 완전히 합치는 거로 정리가 되었죠. 이렇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으면서 리아와 저의 삶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하나 남아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10년 전 아내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발견된 아이의 시신이 누구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세 사람. 제 아내와 상간남의 신원은 밝혀졌지만 작은 여자아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것이 밝혀지지 않았던 그 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아이 근처에 떨어져 있던 팔찌 때문에 리아로 오해받았지만 리아가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으니 그 아이에 대한 조사는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했죠. 그리고 얼마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그 아이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네? 정말인가요? 아, 예. 이번에 새로 도입된 유전자 검사로 아이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 아이 내연남 하태석 씨의 자녀더군요. 아이 친모도 누군지 모르고 출생신고도 안 돼 있어서 아이의 존재 자체를 몰랐는데 다시 검사해보니까 하태석 씨랑 친자관계가 성립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검사 결과 때문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 허탈하면서도 아내에게 화가 났습니다. 제 자식은 버려놓고 상간남의 아이만 태우고 도망을 가다니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리아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린 걸까요? 그날의 진실은 이제 영원히 알 수가 없겠죠. 전 과거는 모두 덮고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한 아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딸 리아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어져 있던 세월만큼 더 많이 사랑하면서 더욱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꿈속에서 보았던 모습처럼 곱게 키워서 좋은 짝지어 시집 보내는 게 제 목표죠. 그때가 되면 꿈속에서처럼 예쁜 우리 딸 손 꼭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인생도 제법 성공한 인생이겠죠? 이걸로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